자,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시간이네 벌써. 자, 마지막 시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좀 전에 EHRM의 발전 단계 설명했고요. 첫 번째 초기 단계, 두 번째 웹 활용 단계, 세 번째 포탈 단계까지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웹 활용 단계에서 5단계로 다시 발전해 간다라는 거 요거 그냥 가볍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EHRM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RM의 특징 첫 번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적 자원, 이해관계자 이해가 요구되거나 또는 인적 자원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여러분들 이 HRM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이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산업의 현장에 있는 팀장들이나 감독자들이 그 EHRM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직원을 자기가 스스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제 팀장님이 저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해외 주식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면 쉬는 시간에 와서 쌤 뭐 사야 되죠? 요즘 잘 모릅니다. 요즘 제가 잘 안 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해외 주식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해외 주식을 담당할 때 저희 팀장님이 저를 어떻게 뽑았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인사 기록 카드를 사내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검색어를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주식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필터링 걸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해외 주식을 해야 되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성적 이상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쭉 해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해서 누르면 그럼 뭐가 탁 튀어나오냐?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네가 제일 말 잘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다고 합니다. 예. 그게 뭡니까? 이런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인사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사권은 그럼 원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인사권이 하부의 현장에 있거나 팀장이 직접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권한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권한의 위양. 그렇죠.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HRM이 발전이 되면 실제로 권한이 굉장히 빠르게 하부로 위임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분권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이 HRM의 특징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이 HRM은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한 인사 기능의 자동화, 전산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과 개발이라는 인적 자원 관리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HRM의 도입 효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사 기능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봐봐. 서류 적고 그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자,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나 이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원래는 인사팀이 요청해야 돼. 그래서 인사팀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뽑아줄게. 뽑아가지고 그 다음 다시 파견하고 이런 식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자기들이 니즈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은 엄청난 인사팀 자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단순 업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다른 쪽으로 그렇죠. 분산시켜 버리니까 단순 업무에서 탈피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 이거 하나 적을까요? 인사부서의 단순한 업무를 경감시켜. 조금 크게 해줄까? 자, 여기. 인사부서의 단순한 업무를 경감시켜 보다 높은 차원의 업무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쵸? 여러분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이 HRM은 뭐랑 여러분 연결되는 거냐면 자꾸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그거 서류로 하는 그 시대랑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서류로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이것저것 손으로 다 기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누가 관리합니까? 인사팀이 관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 단순한 업무 때문에. 그쵸? 그런데 그 단순한 업무를 전부 다 하부에 위임을 하게 되면 인사팀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럼 인사팀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까? 좀 더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말이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인사 기능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에 단순 반복적인 인사 기능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 HRM의 특징은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종업원 만족도의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네. 인사 업무의 실질적인 현장 위항이 가능하죠. 그쵸? 인사를 누가 했습니까? 원래는 인사팀에서만 뽑았잖아. 그치?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준 거예요? 현장에 있는 감독 팀장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접촉해서 걔 뽑아버리잖아. 그치? 그게 뭡니까? 그게 인사 업무의 실질적인 현장 위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관리가 굉장히 신속해지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여러분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거의 이제 한 차장급에서 팀장 정도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놈 중에 현대차 친구가 하나 있어요. 현대차 친구. 그래서 현대차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현대차는 요즘에 어떻게 뽑고 있냐면요. 현대차는 전기 공채가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수시 채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현대차 사이트에 가면 그냥 내 입사 원서를 쓸 수 있어. 아무나 쓸 수 있어. 그래서 써서 저장을 시켜서 거기다 보내요. 거기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의 팀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생산부서의 팀장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그 시스템에 딱 들어가면요. 역시 필터링을 걸 수 있습니다. 쭉 걸어가지고 탁 누르면 사람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 몇 명을 골라가지고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 모든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인사팀. 근데 인사팀이 할 필요 없잖아. 현장에서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놨죠. 요 말, 인사 업무의 실질적인 현장 위항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인사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 필요 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적으세요. 기다릴게요. 자, 됐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조금 길어 놓으니까. 그래도 아까 쉬는 시간에 저 수업 들으려고 왔다고 하던 친구도 있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꼭 여러분들 책임지고 시험장에 꼭 들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정말. 근데 저는 매년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사실 제가 지난번에 1차 강의 때도 설명을 했지만 강사가 학생한테 가장 고마울 때가 학생이 합격해 줄 때예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사실 저는 그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제 자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저의 약간 동생들 같은 존재라서 그래서 저의 이제 친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이제 뭐 조그만하게 제가 이제 떡도 선물도 좀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는 온라인 친구들을 포함해서 제가 전화를 한 명씩 다 합니다. 그래서 고생했고 화이팅 한번 하자. 안 받는 애들도 많아요. 스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제가 가끔 전화를 해서 처음에 이제 되게 퉁명스러워요. 누구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현 강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조현 강사 뭐지? 뭐 이러면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전화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다가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곳 중에 가장 시험 많이 보는 거 아세요? 제가 일찍 가서 응원 깽과리까지 못 들고 그냥 가서 응원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진심으로 늘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차도 꽤 돼서 나름 노하우도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좀 열심히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강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좀 따라와 주십시오. 알겠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 전략 기능의 강화. 자, 세 번째 줄에 인적 자원 관리상의 자원 배분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단순 업무에서 인사팀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전략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 여러분들 기업 문화에도 큰 변혁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회사가 수직적이고, 그리고 상부에,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나 일부 사람들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가 이 HRM을 도입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화가 좀 더 수평적이고 권한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분권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이 HRM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사부서가 변화 관리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하는 선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 앞쪽에 있었던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단순한 업무를 다 다른 쪽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부서가 훨씬 권한도 위임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HRM의 활용 분야, 셀프 서비스. 이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네요.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회사 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따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시험을 봤어. 근데 내가 입사 때 영어 성적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적혀 있는데 내가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이 800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을 봤더니 900이 나왔어. 그럼 그거를 예전에는 인사팀에 들고 가서 이걸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걔네들이 수정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사내 시스템 EHRM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뭐 하면 돼요? 수정만 해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셀프 서비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아까까지 계속 했는데 이 HRM을 하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채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수시 채용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 HRM의 활용 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HRM을 지금 시행하면 저도 삼성에 있을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인사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회사의 이 HRM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문항별로 체크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의 상사는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1점부터 10점 했을 때 아니요 1점 이렇게 조망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상사는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1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웹 기반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HRM을 통해서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뭡니까? 플래시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 화면이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뜨면 여기서 막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 막 움직이면 여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막대기가 와서 끝까지 딱 가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 이거 딱 클릭하는 거 나오잖아. 그쵸?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HRM을 활용한 뭡니까? 교육 훈련이죠. 특히 그 대기업은 요즘에 이 HR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뭘 많이 쓰냐면 요즘에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그거 산업안전관리 관련된 거 많이 하고, 그 다음 성희롱 예방 교육, 이거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교육하면 이거 열심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틀어놓고 가만두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의 최대 단점이 뭐야? 틀어놓고 있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요 페이지가 1분짜리면 1분이 끝나고 나면 뭘 눌러줘야 돼? 다음을 눌러줘야 되나? 그치?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계속 내가 보고 있어야 돼. 그걸 누르려면. 그치? 여러분 제가 다녔던 곳이 무슨 회사입니까? 삼성 아니야. 삼성의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죠? 그렇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애들이 뭘 만들었냐면 요게 딱 뜨잖아. 그 마우스를 요 위에 올려놓으면
3분마다 자동으로 클릭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 사내 인트라넷에 유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모든 전사에 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 마우스를 딱 올려놓고 외근 갔다 와요. 그러면 강의 교육이 다 수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요게 걸렸어. 여기 걸렸어. 그래서 회사가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여기 다음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이 여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이렇게 랜덤으로 생기는 게 그 다음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 맞지? 자꾸 움직이니까. 역시 나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있죠. 요거 만든 애가 요거를 추적하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보고 나왔어요. 네, 거기까지 해서 나와서 거기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웹 기반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한번 웃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략적 인사관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1순환 때는 심화학습도 거의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잠깐 보죠. 자, 심화학습의 첫 번째 전략적 인사관리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만약에 전략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험 문제 전략적 인사관리의 3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바로 이걸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략적 인사관리의 3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 3가지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보편론적 접근법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뭡니까?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one best way, 최적의 솔루션 하나를 딱 만들어내서 그걸 모든 상황에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편론적 접근법입니다. 자, 한번 볼까? 첫 번째 줄. 보편론적 접근법에서는 특정 인사관리 제도가 조직의 특성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적일 때는. 그런데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보편론적 접근법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자, 여러분 봐봐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 봐봐. 나중에 이제 경영조직론 배우는 친구들은 학습에서 강화 이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때 강화 이론에 보면요. 바람직하지 못한, 자,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벌이라는 게 있어요. 벌. 그냥 진짜 벌이야. 그만해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벌을 주는 건데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인사팀에서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벌을 시행한다. 그럼 어떤 상황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왔을 때 벌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감봉 2개월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감봉 2개월 한다. 그게 일종의 벌인데 그럼 보편론적 접근법은 뭐냐? 상황에 관계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무조건 감봉 2개월을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편론적 접근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게 말이 안 돼. 왜? 저였을 때만 해도 감봉 2개월 그러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MZ세대, 요런 MZ는 어떻습니까? 감봉 2개월 그러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MZ라는 상황이 바뀐 거야. 그쵸? 저라는 사람과 MZ라는 세대는 좀 그러니까 나도 MZ에 포함되는데 80년대생이라서 저도 포함은 되는데 좀 너무 끄트머리 MZ라서 어쨌든 여러분 저라는 사람과 MZ 세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90년대생과 80년대생은 확실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솔루션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상황론적 접근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상황론적 접근법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제도가 조직의 경쟁 전략 등과 적합성이 있을 때 성과가 높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성과가 낮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80년대생에게는 감봉 2개월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지만 그걸 90년대생한테 했을 때는 효과가 오히려 반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뭘 해야 되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또 다른 방법으로 소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한테 줬던 좋은 것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벌을 주기보다는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뭐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상황론적 접근법. 마지막으로 형태론적 접근법은 상황론적 접근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죠?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했잖아.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솔루션이 아니라 여러 개 솔루션을 한꺼번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형태론적 접근법입니다. 자, 나중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봅시다. 형태론적 접근법은 인사관리의 개별 제도들이 모여서 일정한 구성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 형태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 여기 봐요. 보편론적 관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영 성과에 딱 하나의 제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one best way라고 합니다. one best way. 가장 좋은 솔루션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나 다 통용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one best way. 그런데 상황론적 관점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게끔 HR 제도를 거기에 맞게끔 이 두 개가 적합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뭐냐? 경영 성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말을 하면 요 두 개가 자, 요 두 개가 fit 적합해야 돼요. 이렇게 fit. 이 두 가지가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적합성이 있을 때 그때 경영 성과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요 두 개가 적합할 때 그게 적합하면 뭐가 됩니까? 경영 성과가 이루어진다. 그게 상황론적 관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형태론적 관점은 뭐냐? 하나의 제도가 하나의 상황에 맞게끔 결합이 되면 경영 성과가 있다는 게 상황론적 관점인데 형태론적 관점은 하나의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개의 제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가 되었을 때 그 세트가 상황에 맞게끔 핏이 되면 뭐가 된다? 경영 성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봉 2개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봉 2개월이라는 제도와 또 다른 제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세트가 어떤 상황에 맞게 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경영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개별 제도들이 모여 일정한 형태를 이룰 때 비로소 경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아까 상황론적 이론은 상황에 맞는 HR 제도는 각각 달라져야 한다라는 제도고 요 말을 하는 거고 여기 상황에 맞는 HR 제도는 각각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요 말이고 그 다음 형태론적 관점은 상황에 맞는 HR 제도는 각각 달라져야 하는데 그 제도는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러 제도가 함께 운영될 때 효과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전략적 인사관리는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가장 마지막에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제 항상 지론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저는 항상 먹기 싫은 반찬부터 제일 먼저 먹고 맛있는 반찬은 뒤에 먹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 약간 의지가 어때요? 막 불타오르잖아. 그치? 이럴 때 파이어 할 때 이때 빨리 어려운 걸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뒤쪽 가서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어려워요. 좀 내용도 좀 생소한 것도 많고 전략이라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정도까지 따라오셨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전략적 인사관리의 접근법. 자, 그리고 기출문제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요게 30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요게 거기에 쓰는 답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한번 볼까?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자, 62페이지 여기 30기 공인노무사 그쵸? 한번 읽어볼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네. 그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항상 고득점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자원 기반 관점이라 그랬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과 핵심 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고 그 다음 SHRM 이게 뭡니까? 전략적 인사관리잖아. 그치? 아까 계속했잖아.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관리 부서 역할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쉬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 딱 봤을 때 와, 이 정도면 뭐 껌이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 30개 공인노무사 시험인데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썼을 거 같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물었습니까? 여기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물었잖아. 그치? 그러면 저 같으면 첫 번째 대목 차일로 SHRM에 의의 하나 적어주고요. 첫 번째 의의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뭘 물었습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뭘 물었습니까? 자원 기반 관점 물었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자원 기반 관점을 써주는 겁니다. 그쵸? 이 자원 기반 관점이 뭔지 개념을 물은 게 뭐였습니까? 개념을 물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자원 기반 관점의 핵심 요소 4가지라고 적혀 있잖아. 여러분 아까 배웠네. 핵심 요소 4가지 뭐죠? 그렇죠. 불인. 요 4가지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항상 여러분 답안을 쓸 때는요. 출제자가 요구한 거를 목차에 다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출제자가 분명히 뭘 요구했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자원 기반 관점에 뭘 쓰라 그랬죠? 개념 쓰고 그 다음 뭘 쓰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럼 그 2가지는 반드시 목차에 올라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항상 서론에는 이 지금 주제를 물었던 것에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원 관리, 전략적 인사 관리의 첫 번째 의의를 했던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뭘 물었습니까? SHRM, 즉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 그게 세 번째 여기에 나오겠네요. 세 번째 여기가 바로 SHRM에서 인사 부서 역할 4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모델이냐? 요게 율리치가 이야기한 건데 요게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 요 4가지의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 요거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거 지금 전부 다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봐봐. SHRM의 의의 아까 배웠잖아. 첫 번째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기서 배웠잖아. 제일 첫 번째 여기. 기본서에도 있죠. 여기 SHRM의 의의 있잖아. 전략 경영이 뭡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확실한 기업 경영 환경을 하는 거. 요거 적으면 되고 사실 50점짜리면 목적도 하나 적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25점짜리에서 제가 과감히 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기반이 되는 자원 기반 관점 써야 되잖아. 아까 썼잖아. 그쵸? 아까 전략적 기반 관점에서 자원 기반 이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요거 쓰면 되잖아. 그쵸? 요거를 개념과 불인으로 써주면 되고. 맞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물은 게 뭡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인사부서 역할 4가지를 물었잖아. 그게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여기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위에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 그쵸? 요거 써주면 돼요. 요게 그때 답입니다. 사실 요 시험은 그 당시에 약간의 브리타였어요. 약간의. 그래서 많이들 좀 못 썼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 정도면 25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각 챕터마다 제가 맨 앞에 기출문제를 다 해놨잖아요. 그쵸? 그거는 제가 왜 해놨냐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어느 개념에서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하다 보면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체크가 안 된 점들이 주로 뭐냐? 그게 나올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험은 중복으로 나온 데는 꼭 다시 봐야 되고요. 한 번 정도 나왔던 거는 잠깐 그거는 좀 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중복으로 나온 거는 꼭 다시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A급, B급, C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는 이 순환에 가서 그때 제가 메인 교재로 우리
노무사 시험이 이제 1회차부터 32회차까지 시험을 봤잖아요. 그쵸? 제가 그 전 회차 다 해설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때 좀 필요한 기본 다른 개념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관리 부서 역할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기업 전략 실행,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기업 전략 실행의 핵심 요소의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의 역할을 윤리치라는 사람이 인적 자원 스태프의 역할 모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자, 개관 한번 볼까요? 자, 조직에서 인적 자원 스태프는 라인과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인적 자원 스태프의 역할은 즉 지금 뭘 찾는 거냐면요. 요겁니다. 인적 자원 스태프의 역할이라는 게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원래는 요게 옛날에는 별표를 쳤는데 시험에 나와서 이제 별표 더 이상 안 치려고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인적 자원 스태프 역할은 인사관리 분석의 초점을 세로축 인사관리 활동을 가로축으로 개념합니다. 그 말이 뭐냐? 요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다 여러분 요건 하나 적읍시다. 요거는 한번 적읍시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윤리치는 인사관리 부서가 총 4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자, 일단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채점을 하다 보면요.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뭐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안 적어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그리는 게 오히려 별로예요. 반드시 그림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가 뭔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도 여기 보면 가로축이 뭡니까? 첫 번째, 요 가로축이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 봐요. 인사관리 분석의 초점을 인적 자원 스태프의 역할은 인사관리 분석의 초점을 세로축으로 인사관리 활동을 가로축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석의 초점과 관리 활동을 가로축으로 둔 겁니다. 맞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야. 왼쪽은 인사부서가 뭐에 초점을 두는 거냐? 일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에 초점을 두는 거냐? 그렇죠. 사람, 우리 종업원들의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부서가 가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두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지 이게 첫 번째 가로축이 되고요. 두 번째, 인사부서가 일을 할 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단기적으로 바라보는지가 요 두 축이 뭡니까? 세로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줬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림은 반드시 변수를 함께 여러분들 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없으면 안 그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인사관리부서는 어떤 식으로 역할이 변해왔냐면요. 요렇게 변해가요. 요렇게. 자, 제일 먼저 뭐냐? 행정 전문가고요. 인사관리부서가 제일 처음 전략적 인사관리의 역할을 할 때는 행정 전문가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 근로자 대변인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변화 담당자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윤리치의 이 모델에서 인사부서가 어떻게 변해갔냐? 행정 전문가에서 근로자 대변인, 그 다음 전략적 파트너, 그 다음에 변화 담당자로 이동했다라는 거. 이걸 하나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요 각각이 뭘 말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그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적어 놓을까? 행정 전문가는 역시 교수님 다른 표현으로 관리 전문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행정 전문가, 다른 말로 관리 전문가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인사 담당자는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관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인적 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인사 담당자는 일단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자기의 일에만 초점을 둬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중심으로 보냐? 단기 업무에 초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일에 관점을 두어서 이게 행정 전문가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가 어디로 이제 발전해 갑니까? 근로자 대변인 넘어가죠. 자, 근로자 대변인 역할은 세 번째 줄에 종업원의 다양한 욕구와 그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해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누구의 욕구를 신속히 파악했어요? 종업원의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사람 중심입니까? 아니, 일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그렇지,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한대요? 신속히 파악한대요. 그러면 장기 중심이야, 단기 중심이야? 그렇죠, 단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근로자 대변인.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노조 활동 기억나죠? 노조 활동. 그 노조 활동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대변인.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적 파트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인사 담당자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인사 전략을 일치시킨다. 자, 볼게요.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인사 전략을 일치시킵니다. 사람에 관련된 거야? 아니면 일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 일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배웠네? 전략이라는 것은 단기입니까? 중장기입니까? 그렇지, 중장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장기, 일,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전략적 파트너가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변화 담당자. 자, 여러분들 봐. 단순히 인사 업무를 하는 거고 여기서 단순히 인사 업무에서 근로자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가 여기서 회사의 전략까지 이제는 맞춰주다가 마지막은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변화를 선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선도하는 거야. 그게 변화 담당자가 됩니다. 자, 볼까요? 변화 담당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조직 개발 역할을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변화 담당자로서 인사 담당자는 기업의 문화를 일으키는 문화 창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조직 개발이라는 건 되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직 개발을 하는 변화 담당자는 첫 번째 장기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직 문화라는 건 일입니까? 사람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그래서 사람 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정 전문가에서 근로자 대변인,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봐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인사 부서가 역할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오늘날 인사 부서는 변화 담당자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사 부서는 여전히 이 네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어요. 다 이게 30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하고 난 뒤에 오늘날 모든 인사부서는 변화 담당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다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를 다 수행을 하는데 그 발전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위에 것부터 읽어볼게. 전통적인 인사관리에서는 행정 전문가와 근로자 대변인으로서의 인사관리자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략적 파트너와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말 있죠.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인사관리 기능들을 경시해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즉 행정 전문가, 근로자 대변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능도 하면서 오늘날은 어디까지 발전해 왔냐? 바로 여기 있는
전략적 변화 담당자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행정 전문가 역할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발전했더니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행정 전문가까지 했잖아.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 요런 기능도 추가되고 요런 기능이 추가되고 요런 기능이 추가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게 바로 율리치의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 요게 30기 공인노무사 시험입니다. 이게 30기 공인노무사의 시험의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율리치 모형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일즈 스노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전략에 대해서는 마일즈와 스노우라는 사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경영 조직론에서 듣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근데 마일즈와 스노우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때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과 분석형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한번 볼게요. 자, 공격형 전략 한번 읽어볼게요. 공격형 전략은 기업의 성공 원인을 안정성보다는, 여러분 잘 봐야 돼. 기업의 성공 원인을 안정성보다는 새로운 제품과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개척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방어형 한번 볼게요. 방어형 전략은 조직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중점을 두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며 현상 유지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읽었냐면요. 여러분들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자, 여러분들 요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여기 있네. 요거 있죠. 요거랑 뭐랑 매칭이 됩니까? 자, 공격형 전략은 이 셋 중에 뭐랑 매칭이 됩니까? 그렇지. 차별화 전략. 그 다음 거기 있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방어형 전략은 이 중에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원가 우위 전략.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마일즈 앤 스노우의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일즈 앤 스노우의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을 여기서 서술해.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둘 전략의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뭘 갖다 붙이면 됩니까? 그렇지. 원가 우위 전략의 이 내용 아까 배웠잖아. 그치? 그걸 갖다 붙이고 차별화 전략에 해당되는 걸 공격형 전략에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제가 일단 요 가볍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다음번에 제가 요거를 실제 시험 문제화해서 한번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 형태로 시험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면 모범 답안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나 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할 테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격형 전략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차별화 전략. 방어형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그러면 공격형 전략에 대해서 마음에 이걸 적고 난 뒤에 거기에 인사관리 부서는 뭘 갖다 붙이면 돼? 바로 차별화 전략에서 배웠던 거 있죠. 여러분 차별화 전략에서 첫 번째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 중에 누구를 뽑습니까? 위험, 선호형. 그쵸?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내부에서 모집을 했습니까? 외부에서 모집했습니까? 외부에서 모집했죠. 그쵸? 이런 것들, 그 내용이 여기에다가 들어가면 된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일즈 앤 스노우 전략까지 되겠습니다. 마일즈 앤 스노우 전략은 사실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친구들 이 내용이 뭔지 알 텐데 그 인사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번에 모범 답안 형식으로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전략적 인사관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4장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직무관리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돼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직무관리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챕터 5장에 인사관리의 한 일부분을 좀 나갈 겁니다. 인사관리 한 절반 이상을 나갈 거예요. 그 정도 나갈 겁니다. 아마 진도가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나갈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 진짜 좀 천천히 한 거고 이제 진도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기도 하고 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나 예습해올 수 있으면 한 번쯤 읽어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 번쯤 읽어오시고 자, 그 다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 플로우를 한번 꼭 기억해 놓고 그리고 그 밑줄 친 거 있죠? 그것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내일까지 수업을 하고요.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